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수능 대비하는 6월 모의평가 우리 5부 화작을 시작합니다.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을 하나를 골라서 시험 본 평가원이 낸 시험으로는 실제로 이제 이번이 처음 시험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학평에서 해보긴 해봤을 테지만 어땠습니까? 이번에 그거 시험 보면서 나의 선택 과목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 뭐 이런 고민도 막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마 3, 4월 학평에 언매를 선택했다가 화작으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화작을 선택했다가 언매로 간 사람도 있을 테고 막 그럴 겁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의 갈 길이 무엇인지 못 찾았다 이런 것도 글쎄 그럴 수 있어요.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시기가 이제 다가왔고요. 화작을 선택한 여러분 지금 모부 듣고 있을 테고 아마 언매를 택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화작으로 건너갈까 하고 여기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두 경우 다 환영하고요.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총평에서도 얘기했었고 라이브 특강에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경향분석 라이브에서도요. 이 화작은요. 결국엔 뭐예요? 요령이 있어야 돼. 그 요령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개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아까 경향분석 라이브를 찍는데도 그 막 이제 막 댓글로 막 올려주고 그러던데 개기일식 화법과 작문을 듣고 뭐 어떤 학생 뭐 9분 안에 다 풀고 다 맞았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정답을 빨리 골라내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있잖아요. 화법과 작문은 제발 개념이 없다. 화법과 작문 그냥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나도 저절로 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착각이에요. 언어, 문법에나 개념이 있지 화작에 무슨 개념이 있냐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발 그게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제발 제가 모든 노하우를 농축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 제공해둔 올해 개기일식 화작 그 개념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익히고 즉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요령 있게 풀어드는지를 알고 그 다음 연습하세요. 그럼 됩니다.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그야말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나머지 문학, 연계, 그 다음에 화작의 요령 그 나머지를 전부 다 독서에다가 어려운 독서 세트 이번에 독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독서에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기반이 돼야지 그럼 우리가 함께 만들자는 얘기예요. 됐죠? 자, 우리 함께 35번에서 45번까지 11문제로 이제 바뀌게 된 화작 문제들을 지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을 또 물론 당연히 오늘 이 해설 강의도 그 요령들이 막 무한발사 농축되어 있는 그런 설명들이 될 겁니다. 귀담아 잘 들으시고요. 내가 시험 시간에 실제로 작용했던 활용했던 그런 그 전략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잘했는가 못했는가 선생님의 해설 들으니까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좋았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궤도에 올라간 학생이라면 충분히 저보다도 더 능숙하게 잘 풀어냈을 학생도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열심히 단련해온 학생들이라면 갑니다. 35번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그런데요. 35번에 37번 보니까 다음은 봉사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다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이 자리는 뭐다? 발표 혹은 강연. 학생의 발표 아니면 전문가 강연이 오는 자리다 했었잖아요. 그죠? 뭐 절대 다수의 기출들이 그 자리, 요 자리가 그런 자리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그런 걸로 이제 정보 제공성의 그 강연이나 발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거든가 아니면 학생이 전문적인 지식들을 탐구해서 가지고 와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거든가 그런 거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말하기 방식 그런데요.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그러면요. 이 말하기 방식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잖아. 그래가지고 지문 안에서 위에 대본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검색해보고 그래서 진위 여부를 빨리 파악해보는 게 핵심 아닙니까? 자, 요거에서 일단 순서는 그렇죠. 봉사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구나. 그래서 첫 줄에 딱 보니까 냄냄 산림연구소 연구원 동글동글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산림연구소의 연구원이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거와 관련된 무슨 나무와 관련된 그 저기 봉사활동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주나 보다. 알고 첫 문단 앞부분 맨 처음은 좀 읽어보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1문단은 대충 구경이라도 하라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동글동글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을 보여주며. 그럼 뭐예요? 생각나시죠? 기억나시죠? 지난 겨울방학에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 청중들한테 자 너희들의 모습부터 봐봐. 사진으로 보여줘요. 이번 여름방학에도 가로수 지킴이로 활동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게 이 강연의 목적인 거야. 그죠? 그래서 여름철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1문단 뭐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방학에도 여러분 이거 가로수 지킴이로 활동해야 되는데 이 여름철 가로수가 왜 말라 죽는지 고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이 지금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 강연을 합니다. 이게 싹 세팅돼 있어요. 그럼 봐요. 키워드로 갑니다. 35번 말하기 방식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강연 대상을 다른 소재에 빗대었다. 이게 핵심이야. 체크해야죠. 두 번째 강연 내용과 관련한 청중의 경험을 환기했다. 키워드예요. 선생님 어디 그냥 넘어가려고 하세요. 답 찾았는데요. 잘했어. 답 찾았지. 첫 문단 구경하고 났더니 답이 나왔잖아. 강연 내용과 관련한 청중의 경험을 환기했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기억나시죠? 지난 겨울방학에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청중의 경험을 환기한 거지. 물론 이 문단에도 또 나옵니다. 자, 어디 있어? 그해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나시지요? 이런 거 하니까 이 경험 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1문단에서 이미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답이 나와버렸어. 아시겠어요? 제가 모든 담화는요. 통째로 다 찬찬히 읽을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을 가서 읽되 어쨌든 이것도요. 맨 첫 부분은 구경하고 들어가라고 맨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강연을 누가 하고 있고 어떤 목적에서 뭘 하는지 같은 거를 알려주는 단서가 1문단 안에 많이 들어있어. 그럼 그거는 일종의 초기 조건에 해당돼. 그걸 읽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득이 훨씬 더 많다고. 시간을 다소 쓰더라도 많이 쓰면 안 되고 짧게 빨리 구경해야 되니까. 통계 자료를 인용했다. 이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과거 사례와 최근의 사례를 대조. 자, 과거 사례와 최근의 사례를 대조했대요. 특히 이제 과거와 최근을 사례를 대조. 자,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강연을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위치 정보가 나오네요. 됐지? 그러면 이건 5번 선생님 어떻게 판단해야 돼? 맨 처음 부분 1문단에서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힌 게 없으니까 얘는 탈락이고. 나머지들 예를 들면 자 통계 자료를 인용했다 같은 것들은 수치를 막 찾아봐야 돼. 근데 여기 11월, 12월 같은 게 보이고요. 나머지 수치가 한눈에 봐도 매지가이로 이렇게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데요. 그럼 이런 것도 아마 탈락일 거고요. 그 다음 보세요. 요 1번 선지하고 4번 선지 같은 건요. 얘네들은 좀 골치 아픈 애들이에요. 왜? 내용 의존도가 높은 선지라고. 읽어야 이런 게 등장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요것처럼 숫자가 있는지를 빨리 찾아. 또 앞부분만 쳐다봐. 이런 거가 아닌 선지들이란 말이지. 얘네들은 검토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고맙게도 맨 첫 문단을 구경했더니 그 결과로 2번이 답임이 바로 드러났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푸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 금방 끝나는 거죠. 이런 걸 해낼 수 있어야, 답만 골라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 수능에서 화작을 선택했다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세트란 말이죠. 됐죠? 36번 갑니다. 다음은 동아리 부장이 강연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강연자 계획 중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요것만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샘샘시 샘샘고등학교 봉사동아리 부장입니다.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위해 도시의 가로수가 여름에 왜 말라 죽는지, 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저희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자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반영되지 않은 거 고르랍니다. 1번 청중이 여름방학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 여름철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그랬습니다. 준비사항은요, 일단 있지, 이 답이다? 왠지 아세요? 생각해보자. 물론 이건 등장할 수는 있으나 1문단에서 아까 우리 1문단 첫 문단 구경할 때 뭘 우리가 득템했는가 하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름철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대책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름철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는 거하고는 직접적으로는 매칭은 안 되죠, 지금은. 일단 이것만으로 답을 딱 확정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어. 얘가 부적절한 선지일 것 같아. 2번 볼까요? 자, 청중이 도시가로수 고사의 원인을 알고자 함으로, 이게 뭐야? 이거잖아. 그죠? 왜 말라 죽는지. 원인을 알고자 함으로 이와 관련한 도시의 토양 환경을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키워드야. 우리한테는 단서가 돼요. 실마리가 돼줍니다. 왜? 이 시각 자료라는 건요, 괄호 안에 보세요. 여러분 체크하셨어야 되는 게 1문단 둘째 줄 괄호 안에 사진을 보여주며, 그 다음에 2문단 첫째 줄 사진을 보여주며, 그 다음 줄 청중의 답변을 듣고, 그건 이제 같은 괄호지만 종류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 줄 내려오니까 사진을 보여주며, 또 거기서 한 4-5줄 내려오니까 그림을 보여주며 나오거든요. 자, 사진, 뭐 그림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죠? 그런, 기억나시죠? 화법의 대본에서 괄호가 하는 역할 모두 3가지여서, 첫 번째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거, 그런 거 괄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거기에 청중의 답변을 듣고처럼 청중과의 상호작용. 또 세 번째로 하나 더 있는 건 뭐야? 준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되는 것들을 집어넣을 때 그 정보들이 괄호 안에 들어가. 왜? 겉으로 발화된 언어적 표현은 아니니까. 그런 맥락들을 확인하면, 그럼 시각자료 그랬으니까 봐요. 도시의 토양 환경에 대한 시각 자료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야. 그럼 지금 봤듯이 사진을 보여주며 그림을 보여주며 거기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자, 봅니다. 그림을 보여주며 이 문단 중간쯤에 보여. 차도와 보도의 압력으로 토양 입자 사이의 틈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라 죽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자, 도시의 토양 환경, 그게 고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구나. 딩동댕, 반영됐단 말이지. 3번 볼까? 청중이 도시가로서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알고자 함으로. 자, 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걸 알고자 하는 거죠. 가로수에 수분을 공급하는 다양한 방안을 설명한다. 아마도 이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봐요. 이게 원인과, 고사의 원인과 대책이 바로 뭐야? 말라 죽지 않게 하는 거지. 수분을 공급하게 하는 거죠. 공급하는 방법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2문단, 3문단에 나옵니다만, 무슨 뭐라 그랬나? 뭐 기존 보호 틀을 확대해서 면적을 넓히고 잔뿌리가 잘 자도록 하고, 그 다음 또 뭐 어디 있어? 사람이 직접 나무에다 물주머니를 매달고 토양 보습제를 투입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자원봉사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방안은 설명될 수밖에 없고, 대충 매지가이로 구경해도, 생각해봐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어. 그러면 원인이 앞부분에 나오겠지. 그럼 대책에 해당되는 다양한 방안은 아래쪽에 나올 테니까 아래쪽을 중심으로 대충 구경하는 거야. 그런 게 있나? 나오네. 됐죠? 4번 청중이 봉사활동의 의의를 알고자 함으로. 의의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의의를 알고자 하는 거죠. 봉사활동이 가뭄과 폭염에서 가로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자, 생각해봐요. 이제 여기에서 순서가 3번째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강연을 조직하는 사람, 강연을 여러분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자, 도시에서 가로수는 이래서 말라 죽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도 바로 그거예요. 이 일은 그래서 이래서 의의가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의 가치 있죠? 의미, 봉사활동의 의미 같은 것들이 이 강연에서 맨 앞에 나올 수가 있겠냔 말이지. 없죠. 자연스러운 흐름은 원인, 대책. 그러니까 니네들 열심히 해. 훌륭한 일이야.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 그러니까 맨 끝으로 가보는 거야. 자, 가로수를 지키는 건 여러분이 살아갈 도시를 더 건강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샘샘시의 가로수가 올여름에 말라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강연을 마칩니다. 됐네. 나왔네. 됐죠? 5번 봅니다. 청중이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자료의 활용을 희망함으로 샘샘시의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응답한다. 사진 키워드 또 나왔네요. 그러면 괄호 안에 아까 2번째 줄에 있는 사진은 청중의 경험 환기하는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2문단 처음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보세요. 그럼 뭐야?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샘샘시의 2년 전 사진입니다. 나왔네. 그럼 봐요. 역으로 다시 1번 선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금방 확인이 됐죠. 어디를 찾아가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 봤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확인 안 된 게 뭐야? 1번이야. 일종의 속어법으로 2, 3, 4, 5를 속어해내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남아요? 1번이죠. 답이 1번이 그래서. 아시겠어요? 저 지금 물론 필요한 요소를 조회를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통으로 지금 이 지문 강연의 대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할 거야. 37번 문제.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이런 문제는 대체로 보세요. 봅니다.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다는 것을 보는데요. 요게 여기까지 메모이다까지 문구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 뒤에서 길이 갈라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강연을 들으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해놓고 잘못 정리한 것은 이래버리면 이 문제가 뭐가 돼? 내용 확인 문제가 돼. 그럼 그 얘기는 곧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비문학 독서의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문두를 제대로 읽어야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과정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오, 우리는 여러분 함께 본 사람 외쳐야지. 오, 예, 뭐? 곧더문. 고향을 떠난 문제예요. 그걸 직감하고 겁먹지 말고 내용 확인 문제가 아니니까 지문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요거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선지와의 매칭을 보면 되는 거죠. 그게 곧더문 아닙니까? 고향을 떠난 문제, 그죠? 함께 화작을 공부했다면 그 정도는 이제 통달했어야지. 그 정도 수준에는 올라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모르겠다고요? 곧더문이 뭐예요, 선생님?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제발 부탁인데 화작을 선택할 거면 제대로 된 개념을 탑재하라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저 이제 몰라 진짜 한 9월 가서 학평 때, 9월 모평이나 막 10월 학평 이럴 때는요. 그때 가서는 얘기를 못 하게 되거나 하더라도 속으로 솔직히 좀 늦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제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작 붙잡는 거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습니다. 꼭 하세요. 자, 갑니다. 여름철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대책. 이게 주제라고 했으니까 딱 적었어. 이래놓고 봐요. 어쩌고저쩌고 압력, 토양 빈틈, 줌, 수분 전달 안 됨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그 어디 있어? 그 36번 문제의 2번 선지와 관련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확인 한번 했지만 중요한 건 이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선지를 보라고. A를 보면서 A 화살표를 사용하여 강의 내용을 메모했죠.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하죠. 이런 인과관계 혹은 선후관계를 쭉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것으로 보아 세부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겠군. 자,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고향을 떠난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아시겠죠? 지문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요 A에 대한 판단이지. 참이죠? 됐어. B로 갑니다. 건조에 강한 나무의 종류를 찾아봐야지 했다? 그게 B야. 강연 이후에 조사 계획을 작성한 건 맞죠? 찾아봐야지. 보아, 강연 내용에서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리며 들었겠군. 그렇지. 여기에서 실제로 건조에 강한 나무의 종류를 여기서 이미 언급했는데 얘가 그걸 놓치고선 여기에다가 찾아봐야지 이래서 이게 틀린 선지가 되는 가능성은 물론 이런 문제가 한 1000문제쯤 나면 한 번쯤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저히 낮아요. 그냥 요 사이에 매칭을 보는 거야. 맞는 진술이죠. 제대로 분석한 거 아닙니까? 3번 C인데요. 우리 동네 가로수 보호 틀도 건조에 대비하기 위해 큰 것으로 교체한 거군 이라고 했어요. 동네 가로수의 보호 틀을 교체한 이유를 추측한 거잖아요. 그지? 그런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을 자기 경험과 관련 지음에 들었겠군. 자, 샘샘 시 전체 혹은 일반적인 가로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네 가로수 보호 틀로 경험과 관련 지으면서 들었네. 딩동댕 잘했어요. 고향을 떠난 문제가 지금 보이시죠? 4번 갑니다. D. 우리가 할 일 해가지고 4번, 5번 물주머니 달기, 토양 보습제 투입 이렇게 했어요. 자신이 할 일을 따로 묶어놨죠. 이렇게 묶은 표시를 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특정 기준으로 정보를 구분하면 이렇겠군. 그지? 자, 1, 2, 3, 4, 5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막 살수차 동원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4번, 5번이 우리가 할 일이네. 그러면 봐. 정보를 구분한 거네요. 일반적인 대책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을 구분을 한 거니까 4번도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니냔 말이지. 그러면 1, 2, 3, 4번이 다 맞으면 정답은 5번이죠. 뭐. 더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2로 갑니다. 폭염 외에 대기오염도 가로수 고사의 원인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 강연 내용의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의 논리적 모순을 확인하며 들었겠군. 이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용의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요. 강연에선 강연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 틀린 것 같은데? 그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용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물론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강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궁금증 같은 게 생긴 거지. 일종의 탐구적인 자세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연 내용의 논리적 모순을 확인했다고 이게? 그럼 뭐 논리적으로 폭염 말고 대기 오염도 가로수의 고사 원인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으로 논리적인 모순을 범했어. 이 강연이? 안 읽어봤지만 그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잖아. 그냥 폭염을 그랬을 때 이제 뭐 건조 뭐 이래가지고 이 얘기가 다 건조한 상황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걸로만 한정해서 설명했는데 그거 말고 내 생각에는 이것도 원인이 아닐까라는 추가의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5번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고향을 떠난 문제. 그래서 37번 문제는 사실 읽어볼 필요 없이 풀 수 있다. 그러면요 보세요. 35번, 36번, 37번 결국 저는요 이 긴 화법 대본 다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안 읽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걸 꼼꼼히 다 읽고 풀었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의 전략을 반성하세요. 꼭 그랬어야만 했나?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닐걸요? 함께 공부한 사람 알 텐데요. 이 첫 번째 세트는 뭐라고 불러요? 제가 스피드 그룹에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왜? 가운데 한 장 넘겨볼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38에서 42번인데요. 이게 빅 세트가 이게 바로 뭐라고? 주의력 그룹이야. 덤벙대다가 잘못하면 큰 코 다치는, 더군다나 이거 한 세트에서 이제 우리 총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구성이 이 가운데 세트가 빅 세트가 됐어요. 5문제짜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 5문제짜리 이 빅 세트에서 잠깐 정신 딴 데 팔고 있다가 어디서 길 잃으면 잘못하면 한 문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연달아 나갈 수가 있어요. 큰일 난다고요. 얘는 필요하다면 시간을 좀 써줘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주의력 그룹. 자, 가는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와 다는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초고예요. 그래가지고 봐요. 가, 나, 로만, 화법 하나, 장문 하나 나온 게 아니고 가, 나, 다까지 나왔어. 그래서 화법 하나에다가 장문 2개가 따라왔다고. 그래서 이 5문제짜리 빅세트가 보세요. 38번, 39번이 화법 문제고요. 40, 41, 42가 장문 문제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밸런스로 볼까? 전체가 이제 이번 요 시험부터요. 물론 예시문항에서 그렇게 하기로 보여줬습니다만 화작이 혹은 엄매가 11문제로 됐잖아요. 그지? 그럼 화작이 원래는 이전에 여러분 수능 기출들 풀어보세요. 10문제였다가 화작이 11문제가 되니까 화법 5, 장문 5이다가 갑자기 뭔가 하나가 6문제를 담당해야 되네? 그래서 2022 예시문항에서 장문이 마지막 세트 를 4문제짜리로 장문 단독 세트를 만드는 걸 예시문항에서 줬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또 그 틀도 지문 구성도 흔들었죠. 빅 세트짜리를 5개로 만들었어. 5문제짜리.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역시 화법 2, 장문 3수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총계를 내보면 화법 5문제, 장문 6문제가 됐죠. 그거는 예시문항과 동일합니다. 근데 지문의 세트의 구성 자체는 이렇게 또 변화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변화는요 9월에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세트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세트가 아니라 4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즉, 이 융합 세트를 쪼개는 거지. 막 2문제짜리, 3문제짜리 이렇게로.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계속해서 수능 때까지 계속 흔들면서 갈 겁니다. 일부러 허작의 다양한 세트 구성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학평은 계속 따라갈 거고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상황을 봅시다. 학생들의 대화인데 무슨 대화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학생 1, 맨 처음 이제 첫 부분을 봐야 되니까. 이번 과제가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을 써서 독자와 공유하기. 그러니까 글쓰기인데 공동체 문제와 관련된 글쓰기를 해가지고 독자하고 공유하는 것. 그거야. 근데 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 이랬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과제 해결과 관련된 학생 1과 2의 대화가 지금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죠? 학생 2가 의류 수거함에 대해 쓰려고 자료 찾아보고 있어. 너는? 나도 의료 수거함에 대해 생각했는데 잘 됐다. 찾은 자료 나한테 전자우편으로 보내줘. 그랬더니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가 당연한 듯이 말해서 좀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미안해. 기분 상하게 하라던 건 아니었어. 나도 자료 준비되면 줄 테니까 자료 공유 좀 부탁해도 될까? 이렇게 의문의 형태로 바꿨네요. 그랬더니 알겠어. 그렇게 하자. 이랬습니다. 상황 뭔지 알겠죠? 요 부분까지 흥미로우니까 쭉 읽어보게 되는데 그리고 A라고 묶어놓은 부분이
별거 아니니까 쉽게 풀 수 있지. 자, 한번 봅니다. 일단 요거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물론 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에서 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제가 뭐라고 불러요? 길잡이 문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화법 대본에서 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래가지고 분석해 놓은 이 문제가 난도가 제일 낮아. 읽어보면 풀려. 이거 정답 오답 해설을 하기도 사실 민망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진짜 쓸모는 어디에 있다고? 얘네들을 선지들의 정오 판단을 하면서 뭘 덩달아 하게 된다는 거죠? 화법 대본 전체를 쭉 훑어볼 수 있게 된다니. 그런 역할이 이 문제의 역할이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보다 길잡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39번 문제를 먼저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뭔데요? 보다시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A보다 더 아래에 있어. 그래가지고 A란다. A가 위에 있고 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밑에 있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해서 보는 38번 문제 해결은요. 39번 문제랑은 동떨어져 있고 이후의 맥락이야 이건. 그지? 배치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즉 39번을 먼저 풀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읽었던 A 부분. 나도 그거 쓸 건데. 야, 자료 좀 보내줘. 그거 어렵진 않은데 그렇게 그냥 너무 당당하게 그냥 바로 요구하는 게 이상한데? 기분 나쁘구나. 미안해. 그러는 거 아니었는데. 자, 나도 찾으면 너한테 공유할게. 좀 부탁해도 될까?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봐요.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A를 봤어요. 그 A가 분량도 많지 않고요. 사실 여러분, 자, 좀 깊이 있는 얘기 해봅시다. 평가원 출제지는요. 2세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측합니다. 짐작해요. 왜 그러냐 생각해봐요. 화작 전체에서 2세트를 어렵게 조직해가지고 복잡하게 문제를 꼬아서 만들면 화작의 난도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전체를 놓고 보면 이번 시험에서 독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작에서 엄청 큰 타격을 줄 만큼 화작도 언매도 이번에 언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웠죠. 다른 시험보다는. 자, 그렇게 약간 선택 과목에서 힘을 좀 빼준 거야. 그런 게 이 배려가 요 문제에서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 38번 문제는 원래 쉬운 거고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 제가 늘 기억나시죠? 이거 늘 얘기했던 겁니다. 이 화작 융합 세트에서 화법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이 이거라고 맨날 얘기했어 제가. 그래서 시간 충분히 쓰라고. 왜? 보통 A, B로 묶어가지고요. 보통 일단 학생 1, 2, 1, 2만 서로 대화하는 거. 이렇게 심플한 대화 형태는 잘 안 나와. 보통 1, 2, 3, 4까지 보통 나오죠. 그러면 막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부터 일단 1, 2, 3, 4다 안 치라고 뭐 그런 거 전략도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1, 2, 1, 2야. 두 명이 주고받아. 얼마나 쉬워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이거 1, 2, 3, 4로 꼬아놓는 저 흐름을 잡았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준 거죠. 서비스예요. 더군다나 39번 문제는요. 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유형을요. A라는 더군다나 되게 쉬운 내용으로 돼 있고 범위도 짧게 국한해줬어. 하나만. 그래놓고 한 명의 발화에 대해서만 반응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즉 학생 1이 야, 나도 그걸 쓰려고 했는데 우편을 보내줘. 그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안해. 기분 상하게 하는 거 아니었는데 나도 공유할게. 저기 공유 좀 부탁해도 될까? 요거거든. 그거에 대한 거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 거야. 이보다 더 쉽게 낼 수 있나요? 이 문제 유형을? 서비스를 주면 낼름 잘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봐요. 참. 이 선지들을 구성하는 용어들을 막 잘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익숙해지라고 했었는데 상대에게 바라는 행동을 제안한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고 구성이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상대방이? 야, 어렵진 않은데 너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보내달라고 하면 이상한데? 이건데 왜 긍정적인 반응이야? 자, 그지? 일단 얘도 긍정적인 반응이라 틀려. 상대와의 의견을 최대한 일치시킨 것도 아니고. 자, 3번. 상대에게 의사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 자기가 무슨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았어. 뭘? 첫 번째 발화가 자기의 의사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았나요? 야, 자료 좀 보내줘. 명료하게 드러냈죠. 상대에게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질문의 방식으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거야. 야, 공유 좀 부탁해도 될까? 라는 걸로. 탑 4번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지.
난도 엄청 낮은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틀린 사람 없죠, 그죠? 만약에 틀렸다면 뭔가 잠깐 뭐가 씌였던 거야, 그죠? 자신의 상황을 내세워 상대의 요구를 일부만 수용한, 뭘 일부만 수용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말들의 잔치야. 여기 현혹되면 안 되죠, 그죠? 아주 난도를 낮춰준 것이다. 됐지? 그럼 이제 우리 38번으로 갑니다. 보통은 길잡이 문제 역할을 하는 이 38번 한번 볼까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그런데 왜 그거에 관해 쓰려고 그래? 그랬더니 평소에도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 친구들도 그러더라.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는 처참한 상황이잖아. 맞아. 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기억.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동글동글시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시청이 적극 노력해서 잘 해결됐다는 걸 보면 우리 시청의 대처가 미흡해서인 것 같아 라고 학생 1은 원인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사안의 원인을 묻는 상대 학생 2에게 신문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답하고 있다. 왜 맞았는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맞으니까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얼마 전 신문기사를 봤는데 나왔죠? 됐죠? 니은 동글동글 시청은 어떤 노력을 한 거야? 상대가 언급한 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거 맞죠? 그 기사에 뭐라고 적혀 있어서 그 시청은 무슨 노력을 했는데? 라고 학생 2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는 것 같았대. 그랬더니 디귿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시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거지? 라고 확인했어요. 원인에 대한 상대의 의견, 즉 시청이 노력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는 원인 그에 대한 그 학생 1의 분석 그 의견을 확인합니다. 됐죠? 그랬더니 맞아. 공공문제 해결에는 시청의 영향력이 크니까. 리얼. 그 말도 맞지만 이용자의 탓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럼 봐요. 상대 의견을 인정했죠. 그 말도 맞지만. 그러면서 상대와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죠. 이용자의 탓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답은 5번이지 그럼. 여태까지 다 맞았으니까. 그럼 그 다음 갑니다. 아무리 시청이 관리를 잘해도 이용자를 함부로 사용하면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학생 1이 하지만 시청이 수험의 올바른 이용 방식을 안내하는 게 먼저 아닐까? 안내대로 의료를 올바르게 배출하면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 미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용자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다르게 접근하는구나. 그럼 봐요. 자신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반복하며 뭐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맞는 말이죠. 앞에서 뭐 이용자부터 변해야 한다는 말 이용자의 탓 어쩌고 그런 게 나왔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요 말을 잘 보세요. 절충안을 제시한다. 이 말 이런 문제 유형에서 흔히 나오는 선지 진술에 사용되는 단어라서 알아두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이 절충안은요.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자주 등장하지만 아까 우리 미리 봤던 39번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야. 그죠? 절충한다는 건 뭐야? 야, 너의 의견에 좋은 점과 너의 의견에 좋은 점. 이 둘을 섞어가지고 제3의 안을 내는 게 절충안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너도 한 발 물러나고 너도 한 발 물러나서 중간 지점 뭘 하나 안을 만들기 그게 절충안이야. 근데 이건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길잡이 문제고요. 이거 검토하다 보니까 이미 쭉 다 왔네요. 마지막 끝에 붙어있는 건 뭐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나와 다로 이어지는 역할을 해준 것뿐이에요. 볼까? 좋아. 그럼 각자 글을 써보자 그랬더니 학생 1이 좋아. 나는 시청 누리집 게시판에 시청의 조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릴 거야. 그럼 봐. 누리집 게시판 즉 시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다가 시청이 제대로 의류 수거함을 좀 관리 좀 하세요. 이런 걸 요청하는 일종의 건의문을 쓰겠다는 게 나예요. 됐죠? 그러면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신문에다가 뭘 쓴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글을 쓴다고. 그럼 그건 이제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을 일종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 같은 글을 학교 신문에다가 학생들 읽으라고 우리가 의류 수거함을 이용하고 어쩌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은 글을 쓴다는 게 다예요. 그래서 서로 이견을 가지게 만드는 세팅을 가에다가 제시한 이유는 뭐라? 나와 다 두 개의 초고를 뽑아내기 위해서. 문종도 약간 다르고 또 물론 이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럼 이제 매체도 다르고요. 학교 신문과 시청 홈페이지니까 그런 식으로 일부러 5문제짜리 빅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세팅으로 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38번 풀었고요. 39번 풀었습니다. 아까 40번으로 가겠습니다. 장문 문제가 시작되죠.
자, 여러분, 제가 요거 40번 문제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한번 합시다. 여기 지금 작문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히나 이제 직접적인 문제, 더 연관성 있는 문제는 41번 문제긴 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화작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알고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기본적인 첫 출발에 해당되는 건 그 화법과 작문 계길식으로 함께 공부한 사람 알지만 제1강에서요. 화작이 다르게 보이는 어떤 접근 자체의 기본 세팅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양쪽에 앞뒤에 있는 화법 혹은 작문의 단독 세트를 스피드로 분류하고 여기에 있는 걸 주의력 그룹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요. 작문 안에서도요. 이런 밸런스가 보여야 돼요. 뭐냐? 화법 안에서 먼저 얘기하자면 앞에서 강연이나 발표가 첫 번째 지문의 자리라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로 대화, 뭐 토의, 토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장문 밸런스를 한번 볼까요? 장문 밸런스에서 지금 나와 다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 선정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세요. 43에서 45번 볼까요? 장문 단독? 그건 뭐야? 거기도 설득입니까? 아니죠. 정보 전달의 글이 배치된 거라고. 여러분 봐요. 지금 이런 얘기를 설명 들으면서 가만히 이거 시험 볼 때 여러분 생각했나요? 그런 사람 있었으면 제 손 꼭 붙잡고 잘 따라온 사람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런 걸 알아야 되나? 알아야죠. 전체적인 밸런스가 눈에 보여야 돼.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 앉아야 금방 정답만 쏙쏙 골라내는 거라고. 그 속셈을 다 아니까. 이런 전체적인 유기적인 그 관계와 세팅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40번 갑니다. 가의 대화 내용이 나, 다에 각각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0번 문제가요. 상대적으로 그 세트 안에서 지금 작문 문제 3개 가운데 제일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아, 좋아. 나와 다를 전부 다 쭉 다 읽고 해야지. 이러면 안 돼. 선생님, 가는 아까 우리 다 읽었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A로 묶여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역, 니은디귿, 리을, 미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39번, 38번 문제를 풀려면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장문은 얘기가 달라. 안 읽고도 최대한 풀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뚫어야 돼. 그게 우리의 요령이고 전략인 거예요. 봐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랍니다. 가에서 가는 우리가 이제 대충 훑어 다 봤으니까 학생 2가 글감 선정의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1문단의 학생 다수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밝힌 내용으로 추가됐다. 그럼 봐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학생 2가 글감 선정의 이유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A 바로 아래야. 평소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 친구들이 그거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거거든.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로 가야 돼? 나의 1문단으로 가야 돼. 갑니다. 그랬더니 저희 학교에 많은 학생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됐어. 됐죠? 확인됐다고요? 2번 갑니다. 가해서 학생 2가 의료수거함의 상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 아까 그런 거 있었죠. 처참한상 맞아. 뭐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 수거함에 수거 대상이 아닌 물품과 쓰레기들도 많고 너는 수거함이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이전에 그 앞부분까지가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그거야. 그지? 상태에 대해. 그러면 그것이 다의 1문단의 문제제기 내용으로 제시됐다. 다의 1문단을 봐야죠. 필요한 데만 찾아가는 거야. 다의 1문단 가니까요. 자, 수거 대상이 아닌 물품과 쓰레기로 의료 수거함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오, 나와 있네. 그지? 문제제기 내용으로. 방금 읽었던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 맞네요. 됐죠? 가에서 학생 1이 신문기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 아까 있었죠? 동글동글시 시청이 무슨 일을 했다. 그죠? 그게 나의 3문단으로 가봅니다. 나의 3문단 가보세요. 인근 동글동글시에서도 어쩌고저쩌고. 오, 됐네. 확인됐죠? 4번 갑니다. 가에서 학생 1이 시청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2문단의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로 제시됐다. 볼까요? 시청의 영향력은요. 거기 그런 얘기 있었죠. 맞아. 공공의 문제 해결은 시청의 영향력이 크니까 라고 학생 1이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의 2문단으로 가보세요. 나의 2문단. 첨부한 영상처럼 우리 시의 의료수거함 중 상당수가 파손된 채 방치되어 그 주변에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가 의료수거함 주변에 버려져 있는 일도 많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 틀렸지. 그죠? 요 얘기는요. 거기 뭐 참고 삼아 답은 분명히 골라낼 수 있고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제대로 고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4문단에 같은데 그죠? 뭐 기대 효과 그지? 그렇게 하면 시청이 이렇게 하면 미관이 개선되고 뭐 시민들의 인식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 효과로 4문단에 제시되기는 했어요. 그죠? 어쨌든 이건 아니니까 답이 4번이에요. 됐지? 5번 갑니다. 가에서 학생 1이 의류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일의 장점. 이게 뭐라 그랬어? 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게 다의 2문단으로 가봅니다. 자, 뭐 비율을 첫째 개선할 수 있고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셋째로는 뭐야 과정에 도움이 되고 그죠? 그죠? 맨 끝에 가니까 뭐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배출하는 일의 장점으로 언급된 게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됐지? 그럼 봐요.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다소 시간을 써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굳이 나다를 전부 다 통으로 다 읽고 이 문제로 가면 어차피 이거 잘 보세요. 다 읽었어. 그 다음에 이 문제 선지 판단할 때 다시 거기 안 가볼 거예요? 기억에 의존해서 다의 1문단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왜? 어차피 해당되는 대목을 가서 확인해야 된다? 다 읽었더라도? 그러면 뭐하러 한번 다 읽고 나서 이거 선지 확인하면서 또 한 번 가서 또 똑같은 자를 또 확인하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봐. 나를 일단 읽어보지 않고 무턱대고 돌진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 필요한 대목 여기 언급되어 있는 나의 1문단, 다의 1문단, 나의 3문단 해당되는 부분만 가가지고 그게 진위 여부가 판별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이게 전략의 힘입니다. 41번 갈까요? 이 문제 잘 봐두세요. 제가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작문에서 일종의 곶더문 비슷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실래요? 볼까? 글의 유형 면에서, 장문 매체 면에서, 예상 독자 면에서, 글의 주제 면에서, 장문 목적 면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봐요. 장문의 초기 조건에 해당되는 장문 상황이라는 건 뭐죠? 첫 번째 장문의 목적, 두 번째 글의 주제, 세 번째 뭐야? 예상 독자. 이 세 가지죠. 거기다 한 가지 더하면 뭐야? 매체. 이게 지금 예상 독자, 글의 주제, 장문 목적. 이게 세 가지가 장문의 상황, 장문 상황.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하면 뭐 한다고? 매체. 거기에 이제 그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유형이라는 것 또 하나 5개 선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항목 하나 또 설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봐요. 겹치지 않게 글의 유형, 장문 매체, 그 다음에 예상 독자, 글의 주제, 장문 목적으로 5개 선지를 나란하게 만들어놨다. 그럼 봐요. 이건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장문의 상황은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즉,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거기 가에서 미음 아랫부분 있죠. 야,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네? 나는 있잖아.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게 뭐야? 매체지. 시청 누리집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이러이런 목적의 글, 이런 주제를 담은 글을 쓸게 라고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는 학교 신문에다가 우리 학교 애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는 그런 글을 쓸게. 됐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나다를 다 통째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선지 검토 바로 들어갑니다. 글의 유형면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며 공동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형식의 글이다. 맞죠? 시청이 이러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야. 건의문이죠. 2번 갈까요? 장문 매체면에서 나는 필자가 언급한 내용을 예상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글의 특정 정보가 다른 자료에 연결되게 한 하이퍼링크입니다. 거기에 3문단에 보니까 딱 봐도 HTTPS 그래서 쭉 주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신문기사 주소. 됐네요. 확인됐죠. 굳이 다 일일이 읽어볼 필요 없잖아. 금방 확인 가능한데 예상 독자면에서 다는 학생 이해 초고입니다.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독자로 상정했다. 틀렸잖아. 안 읽어봤지만 왜? 가의 답이 들어있는데 뭐라 그랬어? 분명히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을 학교 신문에다 싣겠다 그랬어요. 틀렸지. 지역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아니죠. 답이 3번이죠. 글의 주제면에서 다는 공동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그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겠지. 안 읽어봐도 돼. 왜? 답이 나왔는데. 그리고 아마도 그런 주제를 담고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만약에 이런 게 안 담겨 있다면 걔는 다를 완전히 말짱 잘못 쓴 거고요. 장문 목적면에서 나와 다는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예상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그렇겠죠. 제가 다시 얘기했죠. 아까 나와 다가 공통점은 뭐라고? 목적이 설득에 있다고. 건의문이든 주장하는 글이든 어쨌든 설득이 목적이란 말이야. 그게 전체 밸런스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랬지. 뒷부분 43에서 45번 세트의 장문은 뭐라고?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설득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3번만 틀렸고 나머지가 맞다는 것은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얘기 끝냅니다. 저 지금 나하고 다를 다 안 읽었는데 여기까지 다 잘 왔죠. 오케이? 마지막 장문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봐요. 점검 기준을 보기로 이렇게 삼았어. 그래가지고 A, B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엉뚱한 게 4개가 나오겠죠? 그럼 봅시다. 앞뒤 문장 간의 관계가 긴밀한가? 이게 이제 글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보는 거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냐, 타당성이 있는 논거냐를 보는 게 나예요. 기준이. 그럼 이제 이거는요, 봐. 이거 역시 부분적으로 A 앞뒤 부분만 흐름만 보면 되는 거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통으로 다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 볼게요. 앞뒤 문장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A가 뭔지 한번 봅시다. 외국은 기부와 판매 등의 방식을 통해 의류를 재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바꾸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재사용하는 일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로 수정한대요. 그 앞뒤는 읽어야 되겠지? 봅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그랬고, 둘째, 다시 입기에 충분한 의류가 재사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럼 그거하고의 긴밀한 연관성이 생깁니까? 이렇게 바꾸면? 오히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아니, 쓸만한 의류가 재사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은 꺼린다 라는 얘기가 이 뒤에 오면 맥락이 연결돼요? 안 되지. 오히려 반대쪽의 얘기를 하는 거죠. 1번 탈락. 2번 역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B가 뭐인가 보세요. 예를 들어 배출할 의류가 물에 젖었다면 반드시 말려야 한다 예요. 그 앞을 볼까요? 자, 그러니까 우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쓰레기통이 아니니까. 다음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독해의 표지가 되는 거죠. 우선, 다음으로 이런 거예요. 순서를 드러내니까. 다음으로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B 자리에 뭐가 와야 되고, 이때 의류 수거함에 넣을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물질이 묻었다면 제거 후 배출하고 오염이 심하면 폐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이 B를 앞뒤 문장 간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그러나 배출할 의류가 물에 젖었다면 반드시 말려야 한다고 수정한대요. 여기에다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읽어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 그러나 배출할 의류가 물에 젖었다면 반드시 말려야 한다. 뭔 자연스러운 연결이 돼. 전혀 안 되는구만. 그죠? 넣을 수 있는 물건과 아닌 물건의 종류를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뒷받침하는 얘가 와야지. 3번 가를 기준으로 B를 의류와 가방, 담요 등은 가능하지만 솜리부가 베개, 신발 등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탑 3번 나왔네. 그죠? 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안 되는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건 이런 거고 없는 건 이런 거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 탑 3번이죠. 뭐가 어려워 이게? 여기에 대단한 논리력을 요구하나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이 정도 논리를 못 따라오면요, 여러분 여기까지 풀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충분히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선지거든요. 4번 나를 기준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인가 했을 때 A를,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의류 수거함에 쓰레기를 넣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야? 자, A가요, 둘째, 다시 입기에 충분한 의류가 재사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쓰레기를 넣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왜 들어갑니까? 이게 왜냐하면으로 엮일 수 있는 관계예요? A 앞에 있는 문장의 이유에 대한 진술로 이게 적절하냔 말이야. 아니죠. 자, 나를 기준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B를,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재활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이다. 아니,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구분하는 건 어렵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죠? 자,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물론 A, B가 들어있는 문단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앞뒤 보느라고 별로 길지 않은 글이다 보니까 꽤 많은 부분을 읽어내는 결과가 되긴 했어. 그러나 보세요. 38, 39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 39, 38, 40, 41, 41을 풀어오는 동안
가는 39, 38을 푸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봤지만 나다를 통째로 읽고 다시 또 한 번 그 자리들을 조회해가면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 대목만 가지고 가가지고 부딪혀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전략을 보는 눈이 생기면, 그러니까 세트를 보고 전략을 바로 내 것,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맞춤형 세트가 그 자리에 순식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는 그 전략 과정에서 견적을 딱 냈더니 얘는 읽어야 된다. 그걸 최소화해야 돼. 그런 경우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얘는 읽어볼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도출될 수 물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최대한 읽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정답만 속속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게 화작의 신세계라는 거야. 수많은 계기일식 화작 수강한 학생들이 화작의 신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오케이? 자, 마지막 세트로 갑니다. 장문 단독 세트라고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손글씨 쓰기의 효과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했어. 그럼 손글씨 쓰기가 우리가 이제 요새 하도 저도 그래요. 글씨를 잘 안 쓰게 된다고, 그지? 웬만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판서는 해야 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죠? 많이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또 특히나 무슨 종이에다 글 쓰는 일은 잘 없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타자를 치게 되죠. 근데 자판을 두들기는 일과 손글씨를 쓰는 일의 차이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글을 줘. 자, 앞에서 나다가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이건 뭐라고? 정보 전달이에요. 밸런스를 맞추게 돼 있어요. 한 회분 수능, 여러분 기출 놓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한 회분 수능이 전부 다 올 장문은 전부 설득이야. 아니면 전부 다 정보 전달이야. 그런 건 없어요. 잘못 낸 거야, 그건. 그 팀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 밸런스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안에 없었던 거라고. 그런 일은 평가원 시험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학생의 초고해가지고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막 나옵니다. 5문단까지 있어요. 자,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맨날 나오는 장문 파트의 1번 문제입니다. 그죠?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그럼 이건 근본적으로 내용의 어떤 그 일치 불일치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 의존도가 높은 문제일 수밖에 없네요. 본질적으로. 근데 한번 이거부터 먼저 보는 거죠. 왜? 이게 마치 아까 우리 35번 문제 말하기 방식에 대한 뭐 특징 이런 걸 묻는 문제나 마찬가지야. 선지에 뼈를 먼저 발라놓고 그것을 필요한 부분 찾아가지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야. 자, 손글씨 쓰기의 개념을 정의하며 글을 시작한대요. 저는요, 이거 딱 보는 순간 답 1번으로 고르고 끝냈어요. 왠지 아시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순진한 버전부터 얘기할게요.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1문단 처음 부분 딱 봅니다. 컴퓨터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쓰기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펜을 쥐는 대신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글의 시작이 손글씨 쓰기 개념 정의로 시작 안 했네? 답이 1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근데 더 영리한 버전을 얘기해 볼까요? 답이 1번이라고 확신을 반쯤 이상은 확신할 수 미리 여기 지금 읽어보지도 않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손글씨 쓰기라는 게 개념을 정의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애초에 얘는 개념 정의를 할 만한 대상이 아니야. 근데 손글씨 쓰기란 펜을 들고 종이에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글이 이상한 글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반영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래. 심지어 이거 있는 대로 고르라든지 뭐 어쩌고 하는 합답형도 아니야. 하나 잘못된 것만 고르면 돼. 답 1번이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 혹시나 싶어가지고 요 단서를 가지고 1문단 봤더니 없으니까 확신하니까 1번 답 끝났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근데 그래도 또 보자.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가 일상화된 배경을 언급하는 거, 그게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그 1문단에 있는 내용이죠. 손글씨 쓰기와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의 차이를 예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2문단에 있는 거, 강, 물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이제 컴퓨터로 자판을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쓰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다.
이런 글에선 자, 이 글 자체가 뭐였어요? 손글씨 쓰기의 효과를 소개하는 글이야. 근데 그런 걸 그 차이를 예를 들어 활용하면서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겠어? 이건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까? 거의? 그냥 짐작하기에도 그렇죠? 그 다음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보다 손글씨 쓰기의 속도가 느린 데서 오는 효과를 설명한다. 자, 이런 얘기가 뭐가 있겠지. 그지? 여러분 이 초고는요 사실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글씨 쓰기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하면서 1문단이 이제 여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놓고 2문단에서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는 효과, 그게 2문단이에요. 3문단이 뭐냐면 해당 내용에 대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한 속도가 느린 데서 오는 효과, 즉 내용 이해도가 높아진다. 두 번째 효과. 세 번째 효과가 뭐냐면 정서적인 효과. 이렇게 병렬적인 구조로 2, 3, 4문단이 구성된 거야. 마지막에는 닫아줘야죠. 5문단. 자, 뭐 현대사에서 자판 이용할 쓰기가 필수적이지만 편리함이란 그늘에 가려지는 기에는 손글씨 쓰기가 우리에게 준 효과가 이처럼 다양하다. 세 가지. 그지? 그래놓고 A가 나오고.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3문단에 있는 내용이지. 그지? 그 다음에 최근에 주목받는 손글씨 쓰기의 효과. 이게 지금 최근에는 정서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고 4문단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선지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C 점점 길어지네요. D 저 더 길어졌어. 근데 E를 보니까 D보다 더 길지 않아. 그러면 길이 순으로 늘어난 걸로 치자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 얘기는 곧 뭐지? 이게 길이 순으로 늘어놓은 선지가 아니더라.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정보 제시 순서구나.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야 되겠어. 요것도 앞부분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게 2문단, 3문단, 그죠? 이게 뭐, 그죠? 2문단, 3문단, 또 이게 4문단.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정보 제시 순서에 따라서 제시되어 있음을 요 선지의 길이순이 아님을 통해 가지고 눈치채는 것도 필요하다 그랬지. 조회해야 될 지점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어디에 있다고? 1번에 있다고. 쉽게 찾았지. 사실은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죠? 44번 갑니다. 초고를 읽은 교지 편집부 담당 선생님의 조언이다. 자, 이 글에 제시된 손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자, 손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랍니다. 이게 A 조건이라 해봅시다.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게 B 조건이라 해봅시다. 볼까요? 손글씨 쓰기의 다양한 효과를 정확히 알고 이를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쓰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긴 비유도 없어. 그런데 여기에 또 주요 효과가 모두 언급된 것 같지도 않죠. 2번 손글씨 쓰기의 과정, 장점과 한계, 정서적 효과를 통해 손글씨 쓰기가 동전의 양면과 같음을 이게 무슨 얘기야. 일단 쓰기의 과정, 장점과 한계는 효과가 아니잖아.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건 비유적 표현이긴 한데 전혀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3번 손글씨 쓰기가 우리의 뇌, 이해,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손글씨 쓰기의 횟수를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자, 뇌 활성화, 이해도의 증진, 정서적 효과 좋았어. 근데 여기엔 비유적인 표현이 마무리에 활용되지가 않았네요. 아쉽다, 그지? 손글씨 쓰기는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효과를 주기에 그 가치는 시대가 변해도 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되게 어색한 비유가 어쨌든 사용됐는데요.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건 이 글에 제시된 주요 효과에 해당되지 않아요. 2, 3, 4문단에 병렬적으로 제시됐던 그게 아니잖아. 그치? 나무랄 데 없는 답. 우리가 영접하러 갑시다. 손글씨 쓰기를 통해 뇌의 다양한 영역 활성화 2문단, 이해도 향상 3문단, 정서적 효과 4문단. 이라는 세 가지 빛깔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유적 표현. 좋았어. 손글씨 쓰기의 효과가 이렇게 각기 다른 빛깔의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것이다. 딩동댕 정답 5번. 됐죠? 자, 확률적으로 뭐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조건들을 여러 개 주고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장 적절한 선지를 고를 때 대체로 길이 순으로 늘어놓은 1, 2, 3, 4, 5번 중에서 뒤쪽, 아래쪽, 제일 긴 쪽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더라. 까지도 알아두면 훨씬 더 세련된 감각의 여러분이 됩니다.
4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봅시다. 자, 기억 전문가 인터뷰예요. 뇌의 전 영역에 걸쳐 신경회로가 형성되어 활성화됩니다. 일종의 뇌운동이다. 이게 기억이에요. 1번 선지문입니다. 기억을 활용하여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이 문단의 내용. 그게 아까 우리 사실 이게 다 문제들끼리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문단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응? 자, 문단에서요. 봐봐. 그 문단 내용을 문단 단위로 스캔할 때 핵심 내용을 볼 때 각 문단의 맨 앞과 맨 끝을 중심으로 본다고? 이 문단 역시 마찬가지. 맨 끝에 가니까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는 효과. 그 다음에 3문단도 맨 끝에 가니까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4문단 정서적 효과. 맨 앞줄에. 그죠? 그러면 이건 지금 뭐예요? 2문단에 나왔던 뇌운동, 뇌 활성화에 관련된 거니까 1번 선지 맞는 얘기지. 됐나요? 2번으로 갑니다. 니은 연구자료인데요. 볼게요. 65명의 대학생에게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와 손글씨 쓰기라는 두 방식으로 강연 내용을 정리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 성취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 여부를 묻는 과제 1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어. 그러면 컴퓨터 자판으로 강연 내용을 정리하거나 손글씨로 쓰거나 기억 여부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근데 개념의 이해를 묻는 과제 2에서는 손글씨 쓰기 방식으로 정리한 집단이 훨씬 높은 성취. 그럼 이건 몇 문단의 내용하고 관련 있는 거야? 3문단의 내용. 왜? 이해도를 증진시킨다는 내용, 손글씨 쓰기가. 그 내용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선지 보세요. 니은에서 과제 2의 결과를 활용하여. 요거 있죠? 자, 요거 개념의 이해. 그래가지고 손글씨 쓰기가 내용 이해도를 높인다는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좋았어. 잘했어요. 근데 2번 볼까요? 니은에서 과제 1의 결과 그랬습니다. 과제 1은 뭐예요? 기억 여부를 묻는 과제 1에서는 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랬거든. 근데 그걸 활용해서 손글씨 쓰기가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이라는 3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가 있겠나요? 아니 차이가 없었는데 무슨 특정한 상황에서 뭐가 효과가 있어요? 안 되겠죠? 그죠? 답이 2번이에요. 디귿 가봅니다.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화작에서 조금 오답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만한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2번 답 쉽게 골라낼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답이 어디 다른 데 있겠지 잘못 헤맨 거지. 자, 디귿의 1 보세요. 우리 학교 설문조사입니다.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글쓰기를 선호하는 학생이 72%예요. 손글씨는 28%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4번 선지 디귿의 1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 방식을 선호한다는 1문단의 내용. 거기 1문단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강 72대 28이니까 당연히 이쪽을 더 선호한다는 거 당연히 뒷받침이 되죠. 디귿 다시 2 요거요. 여기서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 선호하는 거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쓰면 팔이 아프고 귀찮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지. 컴퓨터 자판을 사용하면. 근데 손글씨 쓰기에서 보세요. 이걸 선호하는 28% 학생들은 왜 그러는가 하면 애착이 생기고 정성을 쏟을 수 있대. 됐지? 그럼 보세요. 자, 5번 디귿의 2를 사용하여 이 표를 사용해서 손글씨 쓰기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정서적 효과를 준다는 내용이 4문단에 있었잖아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정서적 효과. 그거하고 관련 지을 수 있겠어 없겠어? 요 내용을 보세요. 키워드가 있어요 없어요? 애착, 정성, 이게 정서적 효과지 뭐예요? 그러면 5번 선지 맞잖아. 근데 이게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어? 너 말이야.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5번 문제까지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혹시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겠습니다만 혹시나 화작을 무턱대고 혼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나도 웬만하면 되던데. 그건요. 시간 충분히 주어졌을 때예요. 아니 이 11문제를 두고 자 30분 줄게 풀어봐. 누가 틀리냐고. 근데 중요한 건 관건은 시간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11문제를 최대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녹여 넣는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이런 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개념에 있습니다. 화작의 개념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착각 고집 밀고 수능까지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손해입니다. 제가 이 전략들을 모아서 개념 강의,
개길식 화작에 담아놨습니다. 들으시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로 연습하시고요. 기출문제 적용해보세요. 그러면 화작 정복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수능 전체 밸런스에서 여러분에게 효자 과목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저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문학에서 그리고 화작에서 내공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또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음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 달리기다 이제는요. 그죠? 최대한 온몸의 힘을 쥐어짜서 끝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도록 합시다. 자, 다른 강의에서 만나죠. 안녕.